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MBN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피해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체류 장소를 옮겼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에 출국한 뒤에 계속해서 싱가포르에 머물러 오다가 지난달 7일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이 두바이로 입국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권 대표가 두바이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대표적인 거점 공항인 두바이를 경유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당국은 현지 출입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권 대표의 비행편과 또 최종 행선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을 공시를 게재한 뒤에 14일이 경과한 게 19일인 어제였고 이 공시가 끝난 뒤 14일이 지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권 대표가 여권 반납에 응하지 않았으면 다음 달 2일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네. 불법 체류자 신분일 경우에는 강제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교부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 대표의 여권 반납 여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여지가 큰데요. 그렇게 되면 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권도영 대표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도주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위치를 알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지난 5월에는 누군가가 본인의 아파트에 침입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내 소재를 알리지 않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권 대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출연한 인터뷰를 보면 사법 당국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도 국적 포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권도형 대표의 추적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권 대표를 찾기 위해서 4,40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을 꾸려서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테라 루나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지난 5월 URG라는 조직을 꾸렸고 여기에는 이미 4,400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권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는데요. 현재 회원들은 권 대표가 두바이, 러시아, 또 아제르바이잔, 세이셸과 모리셔스 중에 한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회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두바이는 디지털 자산에 친숙하고 또 매우 국제적인 국가여서 권 대표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이슈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업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인 게 이렇게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변이 외국에서 위협받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대사관이잖아요. 네. 근데 대사관에 가게 되면 이제 붙들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지만 글로벌리 보면 권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돈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저희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자산 카드 결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카드 결제가 나는 디지털 자산 카드 결제로 샀어요라는 체험담이 왕왕 들어오거든요. 이게 결제가 계속 차단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영 기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일부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여전히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카드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또 기존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 투기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이 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구매를 계속해서 차단했는데 4년여간
3,200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 건수가 30만 9천여 건, 또 승인 금액은 3,24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허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와 또 거래소 조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차단된 사례를 또 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가 96만 7,600억 건, 또 금액은 5,042억 원이나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표가 네. 나오는데 네. 저게 이제 억 단위인 거죠? 기본 차단 금액의 단위가.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차단이 됐네요. 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유가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를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도별 국내 카드사의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결제 차단액을 보면 국내와 해외 디지털 자산 이 시세 차이가 컸던 작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991억 원이었던 차단액이 작년에는 2,42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또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차단 조치에 기대지 않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로 아마 시청자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잘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 카드 결제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이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냐면요.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로 가상자산을 사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떼면 한 5% 정도 뗍니다. 네.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5% 이상이게 되면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때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많으면 20% 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네. 중간에 이제 정무위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카드사들의 자발적인 어떤 이런 차단에 기대지 말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네. 이 차단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보통 보면 가맹점에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름에 크립토라든지 디지털 에셋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 키워드를 접수한 카드사에서 선제 차단을 하고 네. 다른 국내 카드사에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차단을 하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라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이 미신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아직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특근법상 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16개의 미신고 불법 영업 거래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개의 거래소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부 거래소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유지하고 또 신규 고객 유치 프로모션도 이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 미신고 불법 거래 영업소는 MEXC, 또 쿠코인, 비트루, 지비닷컴과 비트글로벌, 코인EX, 폴로닉스 이렇게 7곳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미신고 불법 영업 거래소 중에 네. MEXC라던가 또 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대형 거래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쿠코인은 17일 코인 마켓 기준으로 24시간 거래액이 1조 5,400억 원대, 또 MEXC는 같은 시간 3조 87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 1위인 업비트는 같은 시각 8,600억 원대 24시간 거래액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국내 업체보다 몸집이 큰 거래소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도 특근법상 규제 대상임을 밝혀왔는데요. 이 특근법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서 이 FIU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서 접속이 차단되는 등 규제가 가해지는데요. FIU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또 여기에 홍보 채널 운영 여부나 원화 결제 옵션, 또 개인 대 개인, P2P 거래 신청도 주요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에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난해 사업을 철수하고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또 P2P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해외 거래소들의 이 결제 옵션도 굉장히 문제 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협약을 맺고 이 투자자가 원화를 거래소 내 지갑에 충전한 후에 해당 잔액만큼의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미신고 불법 해외 거래소 중에 XT닷컴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또 구글페이 등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 P2P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특근법상 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 신고 수리를 받은 다음에 거래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아까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한국어 서비스가 있느냐, 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어떤 CS 같은 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제공을 하느냐, 네. 이런 건데 사실 이거하고 특근법상 어떤 불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했던 취지하고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접속 차단을 한달지, 뭐 그게 요즘에 우회하는 방법도 많습니다만 접속 차단을 한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 현실성이 있나요? 사실 지난해 이 디지털 자산 정보 심의와 시정 요구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평균 50.6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수사기관에서 방심위로 이 불법 디지털 자산 사업장을 차단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이뤄진 후에도 7주 이상 가까이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파악한 이 불법 영업행위는 약 34건에 달했는데 이 방심위에 제5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공백이 생기면서 사이트 접속 차단 전까지 이 불법 거래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심의부터 차단까지 무려 50일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긴 시간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으로부터 이 불법 사이트 URL을 전달받아서 사이트를 차단하는 구조인데 이 고질적인 방심위의 인력 부족으로 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 사이트를 이렇게 직접 차단하는 인력이 3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접속 차단으로 의결된 목록을 ISP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 관리 업무에는 1명이 배치돼 있고 또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데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처리한 전체 시정 요구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고 이 차단 건수가 12만 건에 달하는데 이 3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차단을 1년에 12만 건을 한다고요? 네. 그럼 이게 앉아서 그냥 클릭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져도 어떻게 계도를 하거나 방지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아 네. 보이는데 이런 좀 법적 공백이 있으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비트바이 코리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비트바이 코리아는 해외 디지털 자산 선물 거래소 이 비트바이를 도용해서 지난해 3월 가짜 마진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최대 500배 고배율 레버리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했고 또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5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신고 사업자 관련된 신고 접수를 마쳤고 신고가 이루어진 지 2달 만인 지난 6일에 이 방심위가 미신고 기준과 현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앞서 6일 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자산 범죄는 수사 절차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혐의가 입증된 때는 이미 허위 거래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뒤에 이런 혐의가 입증이 된다 지적이 나온 건에 대해서 담당 인력이 정말 부족하지만 방심위와 금융위가 협력해서 앞으로 사전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싸이월드 경영진 분쟁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법원이 SNS 플랫폼 싸이월드 서비스와 재개를 해서 전형직 경영진 간의 법정 소송에서 현 경영진인 싸이월드 Z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법정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던 싸이월드가 현 경영진의 승리로 잡음을 좀 일단락지었습니다. 네. 이 법원이 전 경영진인 베타랩스가 공식 운영진인 싸이월드 Z를 상대로 낸 이 디지털 자산 발행 등 업무방해 금지 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이 현 경영진인 싸이월드 Z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 싸이월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도토리와 또 SNS와 메타버스에 동시 적용되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뉴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둘 사이에 어떤 법정 공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공방이 있었나요? 먼저 이 싸이라는 명칭을 놓고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올해 1월에 싸이월드의 공식 운영사인 싸이월드 Z는 전 경영진인 베타랩스가 싸이월드라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싸이월드 Z의 전 각자 대표를 맡았던 베타랩스 김호광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베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메인넷 담당자로 싸이월드 Z에 영입이 됐다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싸이월드 재오픈 소식과 맞물려서 본인의 별도 회사인 베타랩스를 싸이월드 랩스로 또 싸이월드 재단으로 알려진 MCI 재단의 한국법인 위플레이를 싸이월드 W로 변경하고 개인 회사 싸이월드 B도 신설했습니다. 이 싸이월드 Z 측이 김호광 대표가 이전 각자 대표를 맡았던 만큼 이용자들이 회사를 싸이월드로 오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싸이월드라는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사명을 다시 베타랩스로 변경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싸이월드 Z와 베타랩스는 싸이클럽과 싸이도토리를 이 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싸이월드 Z는 싸이클럽이 베타랩스와 싸이월드 Z와 협의해서 싸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한 코인이 맞지만 이 DOTR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호광 대표가 시장에 판매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법적 이슈뿐만 아니라 또 싸이클럽 코인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싸이월드 Z 측이 김호광 대표가 싸이클럽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고 시장에서는 싸이월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6월에 이 싸이월드 Z가 MCI 재단과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MCI 코인의 이름을 싸이클럽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 Z는 김호광 대표가 특정 작가 예술품을 옥션에 출품시키고 이 지인 투자자가 싸이클럽을 통해서 예술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코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켰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지난해 11월 초에 40원대였던 싸이클럽 코인은 NFT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보름 만에 400원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싸이월드 Z 측에서는 싸이클럽과 연계성을 부인하면서 이 빗썸에서는 싸이클럽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그간에 이제 뭐 신구 경영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주셨는데 경영진 간의 법정 공방 때문에 이 싸이월드 관련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질 못했잖아요. 네. 복구가 된 거는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은데 예전에 복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전의 싸이월드 그 플랫폼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싸이월드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 서비스들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가 구축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 토종 소셜미디어인 싸이월드를 연동한 서비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회원수가 3,200만 명에 달했던 싸이월드가 재오픈하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흥행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달 완료를 목표로 이 싸이월드 다이어리 11억 개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중에 모든 업로드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싸이월드 Z 측은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고 있어서 향후 메타버스 또 블록체인 서비스로도 싸이월드 명성을 되찾아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정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만큼 앞으로 서비스가 얼마나 정상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